오늘 건강, 심장 건강 체크하는 날입니다. 조재형 심장내과의 조재형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굿데이 LA 애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네. 지내고 계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 그 조재형 심장내과의 조재형 원장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또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시더사이나이에서 심장내과 수련하셨고요. 지금은 LA 한인타운에서 한인분들 심장 건강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동안 저희가 굿데이 LA 하면서 뭘 했었나 쭉 찾아보니까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심근경색, 부정맥, 판막 질환, 심방세동 다양하게 좀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좀 궁금했던 거, 심장 관련해서 궁금했던 것들 오늘 그 카카오톡 라디오 코리아 1540 문자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주셔도 되고 질문을 자유롭게 좀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또 새로운 주제를 갖고 나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겨울철에 심장 질환 환자가 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추운 날씨가 혈관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네. 이제 혈관이 수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심장병은 겨울에 좀 많다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그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건데 어떤 식으로 주의를 더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네. 드시는 약 잘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위에 노출될 때는 너무 급격한 추위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적응이 돼서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LA 계신 분들은 뭐 여기 워낙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네네, 그 크게 정도는 걱정을 안 아니죠. 하셔도 되는데, 네, 혹시 동부나 미드웨스트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추위가 있으면 조금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시거나 급격한 온도 변화는 몸에 안 좋으니까 네, 그렇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좀 든 생각인데 이 서던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심장 질환 갑자기 그런 심장 질환을 급성으로 겪는 환자가 다른 주보다 좀 덜할까 그거는 하는 좀 궁금증이 갑자기 생기네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네. 연구 주제로. 네, 오늘은 어떤 심장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지 네, 소개해 주세요. 네네. 오늘은 전에 이제 다뤄봤던 심근경색이랑 비슷한데요. 네. 심근경색보다는 좀 환자가 좀 더 많으신 협심증에 대해서 네, 한번 설명드릴게요. 협심증이 심근경색보다 많아요, 숫자가? 네, 아무래도 심근경색보다는 조금 더 많다고 돼 있고요. 네. 협심증은 어떤 건가요? 네, 협심증은요. 예, 제가 한자가 좀 어려운데 협자라는 건 이렇게 협곡 뭐 좁다 이런 의미고요. 좁아진다. 네, 좁아진다, 좁다는 의미고 네. 심은 심장일 거고 증은 증상이니까 네. 이제 심장의 혈관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이 아픈 증상이 가장 흔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신 경우는 협심증을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협심증에도 여러 가지 협심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안정형 협심증이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불안정형 협심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변이형 협심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안정형 협심증이 가장 많은데요. 그거는 네.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stable angina라고 하거든요. stable이라는 건 이제 안정하다는 거고 네. angina라는 게 협심증이니까 안정형 angina가. 협심증. 그래서 네. stable angina라고 보통 영어로 돼 있는데요. 일단은 stable하니까 굉장히 이제 안정된 거기 때문에 심장의 혈관이 좁아져서 이제 쉴 때는 괜찮거든요. 보통 집에서 TV를 보거나 뭐 자거나 뭐 아니면은 뭐 그럴 때는 괜찮은데 네. 이제 주로 이제 걸어 다니시거나 층계를 올라가거나 뭐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무거운 걸 드실 때 가슴이 쪼이듯이 아프다. 아니면은 또는 두 번째 가장 흔한 증상은 숨이 찬 증상이거든요. 숨이 차는 것도 네, 증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네. 가슴은 안 아프고 숨만 차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협심증 의심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쉴 때는 괜찮은데 활동을 할 때 가슴이 쪼이듯이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네, 그런 증상이 특징적이고요. 네. 또 하나 이 협심증의 특별한 점은 그런 활동들을 중지하면 금방 좋아져요.
그러니까 층계를 올라가다가 가슴이 아파서 층계 올라가는 걸 멈추면 가슴 통증이 없어지고 네, 등산을 할 때 숨이 많이 차는데 등산을 하다가 쉬면은 숨이 덜 차고 그러면은 협심증 증상이기 때문에 네, 꼭 저기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원인은 이제 혈관이 보통 협심증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오는 거거든요. 네. 관상동맥이라는 거는 이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그런 혈관이에요. 네. 그래서 그 혈관이 가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에 하나, 가운데 하나, 왼쪽에 하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보통 70% 이상이 막히면 그때 협심증이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30% 40% 좁아졌어요. 그런 거는 협심증 증상이 오진 않고요. 네. 70% 이상이 좁아져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쉬고 있을 때는 심장에 이제 피가 잘 가기 때문에 증상은 없는데 층계를 올라가거나 등산을 하거나 무거운 걸 들면은 심장에 피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관상동맥이 70% 막혀 있기 때문에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그때 이제 통증이 오거나 숨이 차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활동을 할 때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고 쉬면 좋아진다. 그런 그게- 거를 이제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어요. 그게 안정형이고 네, 네. 불안정형은 그러면 네, 어떤 거예요? 불안정형은 안정형보다는 조금 안 좋은데 이제 불안정형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쉴 때 가슴이 아프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네. 아픈 분들. 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층계를 3층만 올라가면 가슴이 쪼여서 쉬어야 된다. 네. 그러시는 분들이 쉬고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층계를 올라간 것 같은 숨이 그런 쪼이는 차고. 증상이 오. 아니면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난다. 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불안정 협심증이라 그래서 오. 네,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70%가 막혀 있어서 네. 안정형 협심증이 있다가 갑자기 그게 90%가 되면 95% 뭐 100%가 되면은 이제 숨이 찰 수가 있거든요. 쉴 때, 쉬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70% 막혔던 게 90% 100% 막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저희가 불안정 협심증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뭐 층계를 3층까지 올라갔을 때 가슴이 아프시던 분이 갑자기 난 1층만 갔는데도 가슴이 아프다. 그럼 이제 증상이 심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불안정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3층 올라갈 때 아프시던 분이 갑자기 1층만 올라갔는데도 가슴이 비슷하게 아프다. 네. 그런 것도 불안정형 협심증이 되고요. 오. 또 하나는 이제 가슴이 안 아프시던 분이 갑자기 층계로 올라가니까 가슴이 아프다. 그런 경우도 불안정형. 그래서 쉴 때 가슴이 아프거나 안정형 협심증이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새로 생긴 협심증 그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불안정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마지막은 변이형 변이형. 협심증. 예, 예. 변이형 협심증은 네. 굉장히 드물어요. 이거는 제가 작년 이맘때쯤 제가 클리닉을 오픈을 해서 지금 환자를 네네. 보고 있는데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아. 굉장히 드문데 네. 이 경우는 변이형이라는 건 뭐냐면 혈관이 보통 좁아질 때는 이제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기면서 콜레스테롤과 혈관 찌꺼기들이 끼면서 혈관이 좁아지는데 네. 이런 분들은 혈관이 동맥경화 때문에 좁아지는 게 아니라 혈관이 수축을 해서 좁아져요. 아.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찬바람을 쐬거나 네.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그러면은 하나도 안 좁아졌던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80-90% 좁아지게 돼요. 갑자기 그럼 갑자기. 그러는 거네요. 네. 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 이제 저희가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네, 네. 안정형, 불안정형, 변이형 이렇게 네, 했는데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증상이요 조이듯이 아프거나 숨이 찬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한번 심근경색 할 때 심근경색도 가슴 통증이 증상이라고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이랑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증상이 굉장히 비슷해서 네.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보통 심근경색은 아마 좀 강도가 좀 더 세요. 왜냐하면 심근경색이라고 네. 하는 거는 거의 100% 막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가슴이 굉장히 아프고요. 그러니까 부여잡고 쓰러지는 그렇죠. 게 심근경색. 그렇죠, 그렇죠. 거의 심근경색이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돌연사라고 하죠. 돌연사에 가장 많은 경우가 심근경색인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바로 돌아가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협심증 같은 경우는 좀 증상이 상대적으로 심근경색보다는 조금 경하죠. 그래서 가슴이 조금 아프다가 말다가 이런 경우고 심근경색인 경우는 보통은 한 2-30분씩 가슴이 그냥 쪼이듯이 막 너무 아픈 경우 그런 경우가 심근경색이 근데 뭔가 되겠어요. 생활은 할 수 있는 정도.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 그럼 통증의 종류가 그러면은 조이듯이인 거죠? 뭐 네네. 찌르는 듯이 아픈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네. 뭔가 누르는 듯이 아픈 사람도 있을 텐데. 맞아요. 통증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네, 다 너무 달라서 많아서. 우리하다, 뭐 쌀이하다, 까리하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투리가 들어가면 더 어렵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증상 자체는 가장 흔한 거는 쪼이듯이. 조이듯이. 어떤 분들은 elephant sitting on my chest 영어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코끼리가 내 가슴을 누르는 것 같다. 어. 네, 저도 그런 증상은 겪어보지 않아서 잘 이해는 못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가슴이 아프시고 쪼이고 누르고 이런 squeezing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squeezing. 표현하거든요. pressure. 그래서 어. 그런 증상이 가장 흔한데 네. 간혹 가다가는 꼭 그런 식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뭐 날카로운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냥 우리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냥 소화 안 된 것처럼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러실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이제 silent MI라 그래서 통증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발견하기가 참 어렵겠네요. 그죠. 그런 그러니까 분들은 우연히 발견하기- 발견되는 거 아닌 이상. 맞아요. 우연히 발견되지 않고 어. 아니면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는데 심근경색이었다.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발견이 힘든데 그래서 이제 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한테는 드물기 때문에 혹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가슴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냥 무시하고 지내시면 안 돼요. 꼭 의사 선생님 보시고 많이 주말에 심하게 아프면은 꼭 응급실이나 아니면 urgent care라 그러죠. 네, 그런데 네, 네. 가셔서 꼭 의사 선생님을 보시고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전에도 뭐 그러니까 뉴스들 그 갑자기 심정지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의 뉴스들을 보면 보통 그 전에 예후라 그래야 되나? 네. 그 전조 증상. 네네. 전조 증상이 소화가 안 돼 하루 맞아요. 종일 좀 소화가 안 되다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 소화 안 되는 것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전조 증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심정지, 심근경색, 협심증 헷갈리신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좀 사실 많이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진 않는데 맞아요. 심정지는 그러면 심근경색 쪽인가요? 일단 심정지는 네. 심장이 그냥 뛰다가 멎은 거예요. 그죠? 네, 심장이 정지된 뛰다가 거. 멎은 거기 때문에 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가장 많은 원인은 이제 심근경색 때문에 가장 심정지. 많은 원인이 심근경색 네. 쪽이고. 그래서 보통 심근경색이 와서 가슴이 아파 그런 경우는 심장이 잘 뛰고 있는 거겠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다. 그러면 그게 심정지가 되겠죠. 네. 심장이 정지했기 때문에 머리로 피가 못 가서 이제 쓰러지시게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협심증으로 심정지가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협심증으로는 심정지는 안 오고요. 심정지는 심근경색이 오셔야지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니까 심근경색이 혈관이 100% 막혔다고 그냥 간단하게 100% 그런 건 아닌데 혈관이 70% 이상 막히면 협심증 혈관이 100% 막히면 심근경색, 혈관이 100% 막혀서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이 멎으면 심정지.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텝으로 생각하면 네, 조금 네, 편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것도 서서히 막혀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70% 이렇게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서서히 막혀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갑자기 막혀갈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네. 10%, 20%, 30%, 40%, 50, 60, 70에서 70까지 막히시는 분들도 있고 네. 20%에서 갑자기 그 동맥경화가 터지면서 70%가 되실 수도 있고. 네. 질문이요. 40대 남편분이 40대이신데요. 네. 가슴 통증을 한 2-3달에 한 번씩 느껴서 911을 타고 간 적도 있대요. 근데 그러세요? 별다른 진단이 안 나와서 그냥 불안하기만 한데 이런 네.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네요. 네, 일단 40세면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오실 나이는 아니거든요. 있긴 젊은 있는데 거예요? 젊으신 거죠. 젊으시죠. 네. 저희가 보통 협심증, 심근경색이 많이 오시는 나이는 한 60대 정도는 되셔야 60대 될 이상.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음식이 서구화가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메리카에 살고 있으니까 음식이 이제 치즈, 버거, 그렇죠. 스테이크 이런 걸 기름지죠. 기름진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높고 또 여기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고 운동도 안 하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도 심장 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40대라고 안심하실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가슴 통증은 심장내과 의사로서는 굉장히 감별해야 될 진단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경우도 통증이 있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폐렴이나
뭐 폐기종 아니면은 뭐 기관지 확장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 또 여기 근육이나 뼈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근육 뼈에서 오는 통증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아. 위식도 역류나 그다음에 식도 수축 같은 것 때문에 통증이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데도 심장이 아픈 것처럼 그렇죠. 가슴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 또 드물게는 스트레스나 네.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아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굉장히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많아요. 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협심증 심근경색이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위주로 감별 진단을 먼저 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다른 거를 찾아보는 그런 순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심장 먼저 보고 심장이 괜찮다 그러면은 폐나 위식도 뭐 스트레스 근육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 질문 주셨던 분도 일단은 주치 선생님 보시고 심장내과 선생님 보시고 검사를 좀 해서 이 가슴 아픈 게 심장에서 온 통증은 아니다라고 판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이렇게 여유롭게 좀 천천히 이제 다른 원인들을 찾아보는 게 필요한 거죠. 급한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를 줄이든지 뭐 다른 생활 습관을 좀 어떻게 바꾸든지. 네, 맞아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차례대로 하시면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조재형 심장내과의 조재형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관련 질문들 자유롭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오늘 이야기 주제인 협심증에 관해서도 질문 주셔도 좋고요. 자유롭게 이야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온 질문부터 할까요? 손떨림이 심하고 특히 식사를 하실 때 손떨림이 심하시대요. 이게 근데 심장과의 관계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손떨림. 네. 손떨림은 심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심장에 어떤 이상이 있다고 해서 손떨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신경계통이나 신경계통. 네, 그런 쪽이랑 좀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주치 선생님 보시고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계통. 네. 주치분을 보시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심장 관련 질환은 아닐 것 같다고 네. 하셨고 댓글로 질문 주신 분들을 한번 또 볼게요. 청님께서 Heart Rate Variable HRV와 심장 건강과의 관계가 어떤지, HRV가 30인데 치료 네. 방법이 있는지. 저는 일단 이 질문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네, 이분은 HRV가 뭘까요? 이분은 굉장히 이쪽에 계신 분이거든요. 제가 전문가세요? 네, 전문가세요, 이분은. 아니, 나오셔야지 질문을 혹시 저기 주시면 댓글로 어떡하나.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전문가시고 이 HRV는 참고로 제가 시다사이나에서 박사를 할 때 네. 제가 실제 연구를 해봤던 분야고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잘 아는데 간호사님, 네네, 그러시구나.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요. 굉장히 전문가시고, 네네. 와, 제가 갑자기 당황을 질문. 해서. 멋진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이해를 못한. 일단 네. 질문의 뜻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네. 저를 위해서. HRV는 네. Heart Rate Variability라 그래서요. 심박동 수가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한 분이 계시는데 A라는 분은 심장 박동이 80이 이제 평균인데 70으로 갔다가 80으로 갔다가 90으로 갔다가 그렇게 변하시는 분이 있어요. 70, 80, 90, 80, 70, 70하고 90 안에서만 움직이면서 80을 평균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분이 있고 네. B라는 분은 예를 들어서 심장 평균 박동은 80은 맞는데 네. 예를 들어서 60에서 90까지 60에서 100까지 60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맥박을 80으로 유지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앞에 분은 70에서 90이기 때문에 Heart Rate Variability가 약간 2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뒤에 분 B라는 분은 60에서 100이니까 Heart Rate Variability가 4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차가 커진다는 뜻이구나. 얼마나 Heart Rate Variability가 많냐는 건데. 네네. 이 개념은 지금 저희가 이제 임상의학에서 쓰이고 있지는 않아요. 이 개념은 이제 주로 연구를 할 때 저희가 쓰는데 Heart Rate Variability가 낮으면 안 좋아요. 그래요? 네, 그 말은 왜냐하면 네. 우리 이제 인간은 심장 박동이 막 변해야 돼요. 그죠? 쉬고 있을 때는 뭐 낮아졌다가 운동을 하면 높아졌다가 네. 스트레스 받거나 그럼 높아졌다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만 있으면 네네네. 심장 박동이 그냥 80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안 좋은 거죠. 근데 운동을 해서 100으로 갔다가 쉴 땐 떨어지고 많이 네.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heart rate variability는 높을수록 좋은 건데 그렇다고 막 무조건 높을수록 좋은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 heart rate variability가 얼마인데 건강이랑 관계가 있냐 이런 조사는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주로 네. 실험적으로 많이 하고요. 이게 임상에 쓰이진 않고 있어요. 뭐 치료를 한다거나 이거를 네, 가지고 그렇게 뭐 하진 진단을 않아요. 한다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그러진 않아요. 예. 그래서 보통 heart rate variability가 높으면 좋고 heart rate variability가 낮으면 안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거가 뭐 30이고 20이라 그래서 나는 30이고 너는 20이니까 내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하진 않고요. 네, 그냥 연구 목적으로만 쓰지 예, 그렇게 큰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편차가 적을수록 안정적이어서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그러진 않아요. 반대로 더 편차가 심할수록 좋은 거구나. 네네. 어느 근데 뭐, 정도까지는 네, 심해야 되고 아주 너무 심하면 크면 안 안 되고. 좋고 또. 네네. 네.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없겠네. 기준도 없겠네요. 네, 그럼 이 기준도 정도면 없고요. 낮은 거다 이런 것도 없겠네요. 정상 범위도 없고 이거를 저희가 아. 임상에서 체크를 하진 않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일단 너무 전문적인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네. 다음 분은 심장에도 물혹이 생기나요? 아버지가 물혹이 생겼다고 해서요. 기존 혈압약에 코큐텐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물혹이요. 네. 심장 자체는 물혹은 생기지 않고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물혹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막에.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국말로 이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영어로 페리카르디움이라 그래요. 네. 페리카르디움에 시스트가 물혹이 시스트잖아요. 네. 그래서 페리카르디얼 시스트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드물고요. 아 드문 경우에요? 예, 굉장히 드물어요. 페리카르디얼 오. 시스트는 굉장히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물혹이 있는 경우는 보통 컨제니탈로 그러니까 태어나실 때부터 물혹을 갖고 태어나신 거기 때문에 선천적인 분들. 선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에서는 증상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는 물혹이 생길 수 있는데 심장 자체에 물혹이 생기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도 막에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마 막에 생긴 거를 그냥 의사 선생님이 보통 얘기하실 때 심장에 물혹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도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초음파하고 CT도의 그 크기를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99%에 있어서는 그냥 지켜보는 걸로 수술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거는 뭐 증상이 있다거나 뭐 그러니까 치사율이 생긴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그냥 건 지켜볼 아니에요.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시면 되고요. 그게 만약에 너무 커서 네. 옆에 있는 조직을 누르거나 심장을 누르면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무니까 이 물혹 자체가 드문데 그런 네. 증상은 굉장히 드문 거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시면서 제가 보기에 관리만 하시면 되겠네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주기적으로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군. 참 다양한 심장 질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몰랐던 다시 협심증으로 좀 돌아가 보면 질문들을 좀 다 했으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 원인은 정말 또 다양하겠지만 네. 협심증도 선천적인 게 유전적인 것이 큰가요? 아니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한 것이 큰가요? 아니면 어떤 뭐 특별한 원인이 있는 건가요? 그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네. 유전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 참고로 젊으신 분 중에 협심증 생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유전적인 요인이 좀 크실 것 같아요. 35세 40대인데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는데 네. 콜레스테롤만 조금 높은데 협심증이 생겼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유전자를 좀 가지고 계셔서 협심증이 생기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건 아무래도 이제 생활 습관이겠죠. 그래서 그쵸. 고혈압이신 분들, 당뇨, 콜레스테롤 요 세 가지 성인 질환 때문에 이제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혈압이 높으면 혈관 벽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동맥경화나 플락 같은 게 많이 생기고요. 네. 또 당뇨도 마찬가지로 당이 높으면 그 혈관 벽을 손상시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잘 생기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는 당연히 이제 콜레스테롤 자체가 피에 많으니까 그런 혈관 벽에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요 세 가지가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는 많이 없는데 담배 피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이런 위험 인자가 많으시니까 꼭 금연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이신 분들은 좀 이렇게 약을 꾸준히 드셔야 되겠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또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죠. 네.
어젠가 기사에 그 한국 탤런트 김수미 씨가 맞아요. 저도 돌아가셨는데 아침에 들었어요. 예, 당뇨 때문에 당뇨성 쇼크, 심장 쇼크 뭐 네. 사인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도 어쨌든 당뇨 때문에 심장이 무리가 가서 그렇죠. 갑자기 돌아가신 네. 경우잖아요. 당이 높은 거는 심장에 안 좋으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협심증이 뭐 처음 발견을 할 때가 그러면 그 관상동맥이라는 곳이 70% 이상 막혔을 때 아마 처음들 발견을 하실 것 같은데 요럴 땐 진단을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일단 의사 선생님 보시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전도를 해서 심전도 체크. 심전도라는 건 이렇게 의사 선생님 보시면 빨간 종이에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게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심장의 전기를 측정해서 저희가 보는 건데요. 네. 그게 1차적인 검사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더 큰 검사를 하고 거기가 그 검사가 정상이더라도 다음 검사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하는 검사가 이제 운동 부하 검사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뭐 운동 부하 트레드밀 검사. 그렇죠. 할 트레드밀. 때, 네. 저희가 트레드밀 테스트라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을 트레드밀에서 뛰게 한 다음에 똑같은 심전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네.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심전도상에서 변화가 있나 없나. 음. 그래서 만약에 혈관이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해도는 혈관이 70% 이상 좁아져 있으면 운동을 하실 때 가슴이 아프겠죠. 아니면 숨이 차거나 그러면서 심전도에서 그 T 웨이브가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네.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ST 세그먼트가 변화가 있거나 저희가 보는 그런 그 심전도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 변화가 나타나면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협심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이 트레드밀 그냥 운동 부하 검사는 굉장히 오래된 검사고요. 네. 정확도가 굉장히 좀 떨어져요. 아, 그럼 또 네. 새로운 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아. 예전에는 그런 뛰는 검사를 많이 했는데 네. 참고로 저는 뛰는 검사는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왜냐하면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또 이 운동 부하 검사가 안 좋은 게 뭐냐면 나이 드신 우리 시니어분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레드밀에서 뛰시는 거니까. 아, 그렇죠. 네, 잘못하면 또 다른 잘못하다가 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못하다가 넘어지시거나 다치시거나 그러면 그게 더 안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CT를 많이 찍거든요. 아. 예, 그래서 심장 CT 또는 관상동맥 CT라 그래서 예전에는 시술을 해야지 관상동맥에 몇 프로 막혔나를 볼 수 있는데 요즘에 CT로 관상동맥 그 세 가지 오른쪽, 가운데, 왼쪽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가지 하나하나마다 몇 프로 막혔는지가 다 나타나요. 아, 그게 훨씬 정확하고 훨씬 정확하죠. 편하고 네. 안전하고 좋겠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CT를 많이 찍어서 네. 그 이 혈관이 50% 막혔는지 이 혈관이 70% 80% 막혔는지 아니면 100% 막힌 혈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CT가 좋겠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관상동맥 CT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핵이학 검사라 그래서 네. 이렇게 우리 방사성 동위원소를 우리 몸에 넣어서 심근이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흡수를 해서 이 영상에서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혹시 그런 심장에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가 흡수되는 게 줄어드는 게 있나 없나 그런 거를 봐서 혈관이 좁아져 있나 안 좁아져 있나 파악하는 그런 검사도 있어요. 아, 네. 그 제가 질문을 빨리 좀 드려야 될 거예요. 시간상. 네. 조재영 박사님 칼디아 심전도 부정맥 셀폰 크기 자가 진단 검사기 FDA 허가 제품이 있는데 네. 일단 본인이 성인병이 없고 심장 증상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런 자가 진단 검사기가 있나 봐요. 네, 있어요. 오. 네, 저 칼디아라는 거는 저도 하나 소유를 하고 있는데. 칼디아. 네, 그 우리가 가장 많이 그 물건을 시키는 그 온라인 업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주문하시면 되는데 저도 이게 그 광고를 보고 너무 궁금해서 하나 해보셨구나. 구입을 해서 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네. 좋아요. 예. 그래서 FDA 당연히 허가가 됐고 네네. 굉장히 좋고 우리 몸에 해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하셔도 되고 굉장히 사용도 쉬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입을 하셔서 핸드폰이랑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네네네. 거기에다 손을 이렇게 딱 대시면 네. 그 왼쪽 손 오른쪽 손 간의 전기를 심장에서 나온 전기를 측정해서 심전도가 바로 나와요. 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진단까지는 아니지만 뭐 부정맥 진단이죠. 부정맥. 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있을 때 내가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해서 거기에 바로 떠요. 정상인지 에브노말인지 노말인지 에브노말인지 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상이면 괜찮다. 비정상이면 이제 의사 선생님을 보시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병원 가면은
검사를 할 때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집에서 나 좀 지금 그런 것 같다 했을 때 빨리 해서 그거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거나 하면 그걸 병원에 가서 보여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당연하죠. 아, 예, 최근에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그렇구나. 분들 중에 이 카디아나 아니면 애플워치 애플워치 아니면 삼성워치 예, 예. 이런 걸로 심전도를 한 5분 아니 한 20초 30초 정도 해가지고 네. 거기 뜨더라고요. 어. 심방세동 있다 없다 이런 게. 아,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그런 거 현명하시다. 가지고 오시면 예.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해서 진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구나. 네, 굉장히 좋은 진단 그런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네. 요 칼디아 제품 요거 사셔가지고 하시면요 굉장히 좋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뭐 한 60불, 70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사놓으시면 네. 부정맥 예를 들어서 뭐 부정맥이 있으시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많으시는 분들은 그거 사셔가지고 주기적으로 해보시면 되니까. 네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제 네. 친구가 스텐트를 했는데 아, 술 담배를 즐기고 있어서 걱정해줬습니다. 근데 별로 당사자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하죠. 의사가 아닌 제가 생각해도 네, 네. 아, 그건 그 대수롭지 친구분은- 않은 게 아닌데. 네. 네. 근데 가끔가다 제가 보면 네. 이런 분이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냥 뭐예요? 자기 건강은 안 좋은데 네. 행복하신 분들. 왜냐하면 인생 짧은데 근심 걱정하시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로 안 아프신데 네.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 아, 그쵸, 네, 그쵸. 또 어떤 분들은 심장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근심 걱정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의사로서 네. 근심 걱정 안 하시면 안 되니까 이제 주의도 드리고 계속 이제 건강하게끔 제가 그럼요. 유도를 하는데 네. 가끔가다 저도 이제 마음이 소심해서 저도 조금만 아파도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아픈데도 건강하게 해피하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저는 부러운데 당연히 스텐트를 하셨으면 술 담배를 마음대로 안 즐기시면 하셔야죠. 안 되겠죠. 네, 네. 네. 그 친구분한테는 술 담배 많이 즐기시다가는 더 이상 친구를 볼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네. 술은 조금 드셔도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 담배는 100% 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담배가 더 나쁘구나. 당연하죠. 네, 아. 네, 네. 왜냐하면 담배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저기 담배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올지 모르겠는데. 아, 연락 와도 되지 않나요? 네. 그럼 담배. 담배는 진짜 안 좋은 거세요. 네, 그쵸. 담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네. 술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만 즐겨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뭐 WHO나 이런 데서 맞아요. 담배는 끊고 술은 적절한 음. 음주는 괜찮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 술도 조금 드셔야죠. 네. 청취자분께서 안 죽네 이런 마인드 제일 위험하다고. 그니까요. 그리고 네. 정재희님께서 심장 건강 정보 너무 디테일하고 유익한 정보라고. 네. 조재영 박사님 조근조근한 설명이 미국 의사분들과 비교가 돼서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질문들을 주시니까 저희가 또 더 풍성하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진짜 마지막으로 네. 협심증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네네네. 치료, 약을 복용하면서 관리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첫 번째는 약이 되겠죠. 약물 치료. 그래서 보통 혈관이 70% 이상 좁아져서 협심증으로 진단이 되면은요. 저희가 이제 써야 되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스피린. 아스피린, 네, 물 아스피린. 게 하는 거죠. 피를 묽게 한다고 보통 그렇게 부르시고요. 네, 네. 이게 혈소판을 좀 억제해서 그 혈관에 생긴 동맥경화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약. 저희가 보통 스타틴이라고 불리는 약을 써서 그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조금 줄여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70% 이제 혈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면 계속 통증이 와요. 숨이 차고. 그러면은 이 혈관을 확장시키면 70% 좁아졌던 게 아무래도 뭐 60%나 50%로 좁아지게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혈관 확장제 같은 약들을 세 가지 약이 쓰거든요. 그래서 피물게 하는 약 아스피린,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낮추는 스타틴, 그다음에 혈관 확장시키는 약, 그 세 가지 약을 잘 쓰셔야 되고 이런 약에도 반응이 없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서 그 혈관이 좁아진 거를 스텐트를 넣는 그러니까 뚫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네, 뚫어주는 막힌 데를 시술. 뚫어주는. 그래서 저희가 흔히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플러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의사분들 중에.
플러머. 네, 그 심장내과 의사에는 그쵸. 여러 가지 종류가 뚫어주시는 있는데 그 분. 중에 플러머 뚫으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정맥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일렉트리션이라 그래요. 일렉트리션. 네, 전기 기술자. 네, 그다음에 초음파나 CT 같은 걸 찍으시는 분을 네. 저희가 포토그래퍼라 그래요. 사진 찍으시는 분들.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그래서 심장내과에는 일렉트리션, 플러머, 포토그래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재밌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시술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 주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 말씀대로 디테일하고 친절하고 조곤조곤 설명해 주신 우리 조재영 박사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